자, 이제 23번 지렛대 효과입니다. 지렛대 효과는 이론적으로는 별로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계산 문제로 출제돼서 올해는 계산 문제 출제 가능성은 약간은 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속으로 출제될 정도의 계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뭐 그건 어디까지나 확률이고, 근데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군데군데 지문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는 이론적으로는 좀 정리를 해 두십시오. 어렵진 않죠. 정의 지뢰냐 부의 지뢰냐 하는 거죠. 정의 지뢰 부의 지뢰 키 포인트는 뭐예요? 차입 이자율이 총 자본 수익률보다 높냐 낮냐 이거죠. 총 자본 수익률보다 이자율이 낮을 때 정의 지뢰가 발생하고요. 그럴 때 지분 수익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이자율이 총 자본 수익률보다 높을 때, 그러니까 이자 주고 돈을 빌려왔는데 그 이자율보다도 낮은 수익을 낼 때죠. 그럴 때는 지분 수익률이 더 낮아지게 되는 거죠. 이럴 때 부의 지뢰고요. 예외적으로 영의 지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얘네들이 다 똑같을 때죠. 이럴 때는 중립적 지뢰라고도 합니다. 중립적 지뢰. 그래서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자기 자본 수익률의 진폭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잘하면 이제 올라갈 수도 있고 잘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거를 따질 때 우리는 항상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모두 다 따져야 되죠. 이 지뢰 효과를 따질 때는 소득이득률과 자본이득률을 합해서 항상 따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수익률, 총자본수익률을 따질 때는 이 종합수익률을 따져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시험에 출제될 때는 자본이득률을 알려주지 않고 그냥 이걸 제로라고 보고 순영업소득을 통해서 소득이득만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까지 줘요? 자본이득까지 주죠. 시세 차익까지 함께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알려주면 다 같이 계산하면 되는 거고요. 안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셔서 바로 예제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에 융자를 이용하면 자기 자본 수익률을 증대시킬 수 있다. 맞죠? 가능하죠. 융자 비율이 커질수록 지렛대 효과는 커질 수 있으나 원리금 상환 부담도 증가한다. 그것도 맞고요. 그다음에 융자를 받아 아파트를 구입했을 때 차입 금리보다 집값 상승률이 높아 자본이득을 보는 경우는 지렛대 효과로 볼 수 있다. 맞죠? 그다음에 자기 자본이 같다면 융자를 이용하는 것이 이용하지 않는 것보다 분산 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맞습니까? 정의 레버리지 효과는 저당 수익률이 총 자본 수익률보다 높을 때 발생한다. 저당 수익률이 뭐예요? 저당 수익률이 이자율입니다. 이자율이 총 자본 수익률보다 높을 때 아니죠? 틀렸죠? 5번이 틀렸습니다. 저당 수익률이 총자본 수익률보다 높을 때는 부의 지뢰가 발생하죠. 5번이 틀렸어요. 4번의 의미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이게 자기 자본이 1억이에요. A도 1억이고 B도 1억이에요. 둘 다. 만약에 내 돈으로만 투자하게 된다면 둘 중에 하나만 사야죠. 요거 아니면 요거 아니면 요거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A를 살 때 5천만 원은 자기 자본으로 하고 나머지 5천만 원은 타인 자본으로 하고 B를 살 때 5천만 원은 자기 자본으로 하고 나머지 5천만 원은 타인 자본으로 하면 결국 자기 돈 1억으로 집을 2채 샀죠. 분산 투자 됐죠. 이런 뜻이에요. 타인 자본을 이용하면 분산 투자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요. 됐죠? 다음에 24번 위험의 종류 및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는 우리는 어떤 사람을 전제로 하고요. 위험 혐오적 또는 위험 회피형을 전제로 하고요. 이런 사람들은 동일한 수익이 예상될 때 위험이 적은 걸 선택하는 사람들이죠. 대부분은 그렇죠. 동일한 수익이 예상된다면 위험이 적은 걸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부담하는 위험보다도 더 높은 수익이 보장이 된다면 위험을 부담할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주식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꼭 위험 선호적이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험 혐오적인 사람들도 주식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그 위험의 유형에는 사금법인유 하죠. 사금법인유. 자, 이거 구별이 됩니까? 사업상 위험. 사실 이 사업상 위험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발생합니다. 이게 부동산 투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런 학원 운영을 하는 경우에도 사업상 위험이 있을 수 있고, 부동산 개발에도 사업상 위험이 있어요. 다 사업이라는 거는 다 위험이 있을 수 있죠. 거기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시장 위험이에요. 시장 위험은 시장의 수급 상황과 관련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 개발을 하는데 분양이 안 되는 거, 수요가 없는 거예요. 또는 공급이 너무 많아요. 그 수급 상황과 관련되는 건 다 뭐예요? 시장 위험이에요. 이게 뭐 경기가 안 좋다 하는 게 다 뭐와 관련되는 거예요? 시장 위험이요. 경기가 안 좋다 이런 것들이 수급 상황과 관련되는 거예요. 학원도 마찬가지죠. 학원 운영하려고 했는데 수험생들이 안 오면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수요가 없는 거죠. 또는 공급업체가 너무 많거나 하는 게 다 시장 위험이에요. 또는 운영 위험이에요.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 이거 부동산 투자에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 다 있어요. 심지어 이 학원 운영할 때도요. 그 환급자 과정 있죠. 환급자 과정이라는 거 있었어요. 옛날 고용보험에서 지원을 해주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퇴근 후에 와서 수업을 듣고 한 달 뒤에 이제 환급이 돼요. 일단 자기 돈으로 내놓고 한 달 뒤에 환급이 되면은 그 자기 통장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업무 처리를 다 학원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 재직자 이렇게 증명하고 이렇게 서류를 주면은 이게 직원이 이제 노동부에 저거 신고하고 해야 돼요. 근데 직원이 귀찮으니까 계속 안 한 거예요. 이거를 몇 달째 했다 그러고, 그래서 다음 달에 들어올 거예요 계속 이 말만 하고 안 한 거예요. 몇 달치 밀린 게 몇 천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운영 위험이에요. 운영 과정에서 그런 직원이 말썽을 부린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게 꼭 이렇게 부동산 투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있어요. 다 이런 운영 위험은. 근데 부동산 투자에 독특하게 있는 게 이제 위치 위험이죠. 위치 위험. 부동산 투자에 독특하게 있는 거고. 금융 위험, 다른 위험은 다른 사업에는 없겠습니까? 금융 위험 다른 사업에도 다 있어요. 이거는 타인 자본을 사용하면 나타나는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했던 부의 지뢰와 관련해서 생각하면 돼요. 타인 자본을 사용하면 나타나는 위험, 금융적 위험, 법적 위험, 이런 법적 위험 없을까요? 다 있어요. 중개사무소, 중개학원 하려고 아주 그냥 크게 그냥 오픈을 했는데 내년부터 중개사 제도 없어진대.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여러분도 그러면 안 되고. 그럴 리는 없지만, 그런 게 다 법적 위험이라고요. 법 개정과 관련된 위험들. 그죠? 우린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인플레 위험. 인플레가 발생하는 위험이에요. 인플레가 발생하면 화폐 구매력이 떨어지잖아요. 화폐 구매력이 떨어지면은, 그러면은, 특히 고정임대차 임대료, 고정임대료 계약의 문제죠. 이럴 때는 이제 문제가 되고요. 또 변동금리로 차입한 투자자도 문제가 돼요. 변동금리로 차입한 투자자도 인플레가 발생하면 위험이 질 수 있죠. 근데 이게 인플레가 이 부동산 투자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이게 부정적인 면이긴 한데, 인플레 해지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라는 점이 부동산 투자에서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안 좋은 점이지만 이런 점에서는 괜찮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고, 요거는 이제 이런 고정임대료나 이렇게 변동금리로 차입했을 때는 좀 부정적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유동성 위험, 현금화 시키기가 어려워서 나타나는 위험이죠. 이렇게 사금, 법인유 이렇게 됐고요. 자, 예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투자 위험에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타당성이 없는 것은 1번에 부동산 투자 위험은 부동산 투자 행태 변화로 인한 포트폴리오 위험이 있다. 자, 이런 위험은 없습니다. 행태 변화로 인한 포트폴리오 위험 이런 건 없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부동산 투자 위험은 부동산 사업 자체로 연유하는 수익성에 관한 위험으로서 사업상 위험이 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투자 재정과 관련한 금융 위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산권의 법적 환경의 변화에 따르면 법적 위험이죠. 그다음에 5번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발생한 구매력 하락 위험, 인플레 위험이죠. 정답은 1번이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25번에 수익률의 종류, 여기에서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좀 비교해야 되죠.
기대 수익률은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이고 투자 안에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죠. 근데 요구 수익률은 외부 수익률이라 하죠.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로서 외부 수익률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투자가 있으면은 A, B, C, D 이렇게 있으면 이게 투자가 지금 여기 12%가 예상되고 11%, 10% 이게 이제 가중평균에서 계산한 수익률입니다. 각각의 호황, 불황, 보통, 호황, 불황, 보통에서 이거 10% 예상되고 11% 예상되고 12% 예상되면은 10%는 D의 기대 수익률, 11%는 C의 기대 수익률, 12%는 B의 기대 수익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A에 투자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A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프로는 돼야 돼요? 12%는 최소한 12% 또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최소한 12%는 돼야 되는 게 바로 A의 무슨 수익률? A의 요구 수익률이죠. 맞나요? A의 요구 수익률이 몇 프로? 최소 12%는 돼야 되죠. 자, A의 요구 수익률이 A에서 계산됐어요? B에서 계산됐어요? B에서 계산됐죠. A 입장에서는 뭐예요? 외부 수익률이라고. A의 요구 수익률은 A에서 계산된 게 아니고 A 바깥에 B에서 계산됐죠. 맞나요? 그래서 외부 수익률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런 후에 계산을 했더니 A의 내부 수익률이 13%예요. A의 내부 수익률이죠. 그러면 하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하는 거죠. A의 요구 수익률은 그렇고 A의 내부 수익률, A의 기대 수익률, A의 기대 수익률은 13%, A의 외부 수익률은 12% 이렇게 된다고요. 여기에 13% 나왔고 여기에 12%라고요. 그러니까 한다 안 한다? 하는 거죠, 이때. 맞나요? 그래서 외부라고 하는 거예요. A의 요구 수익률은 A의 바깥에 있다고요. 그리고 A를 하기 위해서는 이만큼을 포기하고 가야 되죠. 그래서 기회비용이다 이런 말 쓰는 거예요. A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12%를 포기하고 가야 되니까 기회비용이 12%다. 요구 수익률이 15%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 12%라는 얘기하고 기회비용이 몇 프로라는 거하고 12%라는 얘기하고 같죠? 외부 수익률이 몇 프로? 외부 수익률 12%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얘 입장에서는 이게 최선이고 얘는 차선이거든요. B는 차선이죠. 그러니까 차선의 기대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차선의 기대 수익률은 몇 프로? 12% 다 똑같은 말입니다. 됐죠? 다음에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할증률 더하기 예상 인플레이율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요구 수익률은 뭐 더하기 뭐?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할증률 더하기 예상 인플레이율. 예상 인플레이율을 반영하는 것을 피셔 효과라 하고요. 요거는 시간에 대한 대가고 요거는 위험에 대한 대가죠. 위험 대가와 시간 대가가 모두 반영돼 있죠. 이거는 이제 피셔 효과라 하고요. 그다음에 얘는 고정돼 있다, 고정돼 있지 않다. 고정돼 있지 않다. 가변적이다. 국공채 수익률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요 놈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바뀌죠. 그게 시장 위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요.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느냐, 주식 시장에 투자하느냐, 어떤 시장이냐에 따라 위험이 다르기 때문에 요구하는 수준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또 개별 투자 안에 따라서도 달라지죠. 부동산 중에서도 토지냐 주택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요. 주택 중에서도 어떤 주택이냐에 따라서 위험도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각각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위험에 대해서 보수적이면 보수적일수록 요구하는 수준이 어떨까요? 똑같은 위험 증가에 대해서. 똑같은 위험 증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더 보수적이고 어떤 사람은 더 공격적이라면 똑같은 위험 증가에 대해서 요구하는 수준이 누가 더 높을까요? 보수적인 사람이 더 높아요. 보수적인 사람은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정도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일을 둘한테 시켰을 때 위험을 더 싫어하는 사람이 하게끔 하려면은 더 높은 수익을 줘야만 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위험 깊이 적일수록 위험 할증률은 더 커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그 밑에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관계에서는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클 경우에는 사람들이 채택하려고 하겠죠. 이거를 채택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를 채택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채택하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오래 가지 않고요.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결국은 기대와 요구가 같아지는데 그 같아지게 되는 과정에서 기대가 떨어져서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채택하려고 한다면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겠죠. 사람들이 서로 투자하려고 하면 가격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투자 금액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투자 금액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투자 금액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대 수익률은 떨어져요. 그래서 얘가 낮아져서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얘가 올라가서 같아지는 게 아니라 얘가 낮아져서 같아지게 된다고요. 그리고 기대가 요구보다 작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는 투자하지 않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때도 결국은 기대와 요구가 같아지는데 결국은 그 같아지는 과정에서 뭐가 변해서 기대 수익률이 올라서 같아지게 된다고요. 이때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투자 금액이 점점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기대 수익률은 올라가게 돼서 같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요. 넘어가면 이제 문제는 어렵지 않죠. 문제는 기업의 경우는 부동산 투자에서 기대할 수 있는 예상 수익과 예상 지출로 계산한 수익률 해서 이거는 기대 수익률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투자에 대한 위험이 주어졌을 때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에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 해서 이거는 요구 수익률을 말하는 거고요.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현실적으로 달성된 수익률은 실현 수익률. 이거는 의사결정과는 관계가 없죠. 정답은 2번이고요. 다음에 26번 위험과 수익의 측정 및 평균 분산 결정법. 다음에 27번까지 그 위험과 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 지렛대 효과를 제외한 나머지 4, 5, 6, 7에 해당하는 내용이 최근 몇 년간 잠잠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잠잠했다는 얘기는 원래는 출제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별로 출제가 안 됐어요. 출제가 이렇게 안 될 수가 없는데 최근에 너무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위험 수익과 관계에 대해서 위험의 종류, 그다음에 위험이 반영된 요구 수익률 결정할 때 요구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 관계, 위험 수익 측정, 그다음에 위험 관리 기법 여기까지 위험 수익과 관련되는 거는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지금 위험은 뭘로 측정하고요? 표준 편차나 분산으로 측정하죠. 수익은 평균으로 하죠. 평균, 가중 평균. 특히 이제 뭐 가중이란 말을 안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측정해서 뭐 하려고요? 의사결정하기 위한 거죠. 가장 이제 간단한 의사결정이 바로 평균 분산 결정법이죠. 평균 분산 결정법은 동일한 평균일 때는 동일한 수익일 때는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하고 동일한 위험일 때는 수익이 큰 걸 선택하는 의사결정 방법이 평균 분산 결정법이고요. 어느 두 투자안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위험도 크고 수익도 크다면 이거는 평균 분산 오류가 나타난다 그럽니다. 평균 분산 오류가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 변이계수를 이용하거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섞어서 투자하면 된다. 어느 하나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 변이계수 알아야 됩니다. 변이계수는 뭐 분의 뭐예요? 수익률 분의 위험이죠. 그러니까 수익률 분의 위험에서 이게 수익률은 이제 평균으로 나타내니까 평균 분의 표준 편차가 되죠. 이 숫자가 클수록 위험이 크다는 얘기예요. 이 숫자가 클수록 위험이 작다는 얘기예요. 이 숫자가 클수록 위험이 크다는 얘기죠. 이거는 상대적 위험도를 나타내는 개념이죠. 그래서 수익률 단위당 위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수익률 1%당 위험. 이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밑에 기대 수익률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이 해 주셔도 되겠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률 곱해서 더하면 되죠. 다만 그 둘 다 퍼센트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만 숫자로 바꿔서 하면 되죠. 그렇게 하면 되고요. 다음에 27번의 위험 관리 기법은 자, 위험 관리 기법은 이거 수업 시간에 여러 번 했죠. 위험한 투자를 제외하는 방법도 있고 또 위험을 증가하는 방법도 있다 그랬죠. 나한테 발생한 위험을 상대방한테 떠넘기는 거.
위험 증가에 이제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아까 고정 임대료 계약을 맺지 말고 인플레이 연동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되죠. 인플레이 연동 시켜서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돼요. 이러면 이제 임차인한테 떠넘기는 거죠. 또는 이제 변동금리에서는 대출자가 차입자한테 금리 변동 위험을 증가시키죠. 그런 것도 다 증가는 증가죠. 다음에 보수적 예측과 뭐가 있고요? 보수적 예측과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이죠. 여기에 좀 용어가 입에 잘 안 붙죠.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 요 보수적 예측은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는 방법이고,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은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이죠. 요 보수적 예측은 수익은 가능한 한 낮게 잡고 비용은 가능한 한 높게 잡아서 낮게 잡은 기대 수익률을 낮게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요구 수익률을 충족하면 그때 투자하겠다는 얘기죠. 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 외에 민감도 분석은 뭐예요? 감흥도 분석 또는 민감도 분석은 투자 결과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 중 나머지를 고정시켜 놓고 하나만 변화시켰을 때 결과치가 얼마나 크게 변하는지 살펴보는 거죠. 민감도가 클수록 위험하다, 안전하다. 민감도가 클수록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게 민감도 분석이고요. 여러 변수 중 어느 두 변수를 동시에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느 변수 하나만 변화시켜도 되고 여러 변수를 변화시켜도 되고 다 민감도 분석입니다. 그래서 집중 관리 대상 변수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가장 크게 변하는 것을 집중 관리 대상 변수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는 뭐고요? 포트폴리오는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죠. 분산시킨다 또는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다. 자, 그 예제를 좀 보고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위험 관리 방안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요구 수익률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감수해야 하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위험 할증률을 더한다. 맞죠? 이제 요구 수익률을 결정할 때 위험이 커지면 위험 할증을 키워야 되겠죠.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만큼 임대료가 인상되도록 임대 계약을 한다. 이거 맞죠? 이거 위험 전가고요. 1번은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이고 3번은 위험 요소가 변함에 따라 투자 결과치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를 분석한다. 이거는 민감도 분석에 대한 옳은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4번은 위험 관리 방법으로 요구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고 이게 틀렸죠? 상향 조정해야 되죠. 4번이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요.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이론은 자 연결되는데요. 포트폴리오 이론은 개념은 뭐고요? 개념은 분산 투자죠. 분산 투자를 통해서 얻으려는 효과는 뭘까요? 위험을 줄이는 거죠. 위험을 줄이는 거예요. 자, 위험을 줄일 때 모든 위험을 다 줄일 수 있나요? 안 되죠.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가 없죠. 비체계적 위험만 줄일 수 있죠. 자, 이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는 거고요. 얘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체계적 위험은 뭐고요? 모든 투자 안에 공통으로 미치는 위험이고 얘는 투자 안마다 달리 미치는 위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비체계적 위험을 가능한 한 많이 줄이는 게 좋죠. 어떻게 하는 게 가능한 한 많이 줄이는 거예요? 구성 자산 수를 다양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게 이제 한 가지 방법이고 두 개의 투자 안만 놓고 볼 때는 수익률 변동 방향이 어떻게? 수익률 변동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비체계적 위험을 가능한 한 많이 줄이는 거고요. 자, 이 수익률 변동 방향이 반대 방향인지 같은 방향인지 그리고 얼마나 같은 방향으로 일치하는지 반대 방향으로 일치하는지에 따라서 그 나타내는 숫자가 뭐예요? 상관계수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값을 갖는 거죠. 요거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자, 이럴 때 상관계수가 1일 때는 효과가 있다 없다? 효과가 전혀 없다. 상관계수가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0.9 효과 있고요. 0.8 효과 있어요. 근데 다만 1쪽으로 갈수록 효과가 적은 거고 이쪽 마이너스 1쪽으로 갈수록 효과가 큰 거죠. 그래서 굳이 이제 도식화를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이쪽은 이제 이걸 효과 100%라고 한다면은 이건 효과가 제로가 되는 거고요. 이때 마이너스 1일 때에는 비체계적 위험을 뭐까지 줄일 수 있다고요?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어요.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다. 자, 이런 내용이 이제 상관계수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1달러, 한 달러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최적 포트폴리오 얘기예요. 여기까지가 정리되어 있으면은 요거 이론 문제로는 다 해결이 돼요.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 않아요. 여기서는 투자론에서는 계산이 좀 어렵지. 지금까지 이론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표로 나오면서 이 포트폴리오에서는 표로 제시되면서 그 표에 있는 내용을 묻는 거 있죠. 계산식으로. 그렇게 물으면 포트폴리오 이론은 어려워요. 그렇지 않고 그냥 단지 이 문장으로만 나오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최적 포트폴리오는 어디서 결정이 되고요?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이죠. 이게 최적 포트폴리오. 자, 요 얘기는 어디 있습니까? 그 포트폴리오 관리에 있어요. 표에. 포트폴리오 관리에서 기억을 보면 나오죠. 포트폴리오 관리란 불필요한 위험을 제거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것, 즉 최적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구성자산 수가 많을수록 불필요한 위험을 크게 제거한다. 이는 구성자산들의 수익률 분포 양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최적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효율적 전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무차별 곡선이죠. 그래서 이건 만나는 점이라 안 하고 접하는 점이라고 하죠. 만나는 건 이렇게도 만나는 거예요. 이것도 만나는 점이고 이것도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접하는 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최적인 점이 다른 사람에게는 아닐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 여기가 접하는 점이 아니고 그냥 교차하는 점이죠. 오히려 이렇게 접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최적인 점이 다른 사람에게는 최적이 아닐 수 있고요. 좀 A라는 사람보다는 B라는 사람이 더 위험이 크면서도 수익이 더 큰 걸 선택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 하고요? 공격적 투자자라 하고요. A 같은 사람을 보수적 투자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보수적 투자자 위험 회피적이에요? 위험 선호적이에요? 이 B라는 사람 위험 회피형이에요? 선호적이에요? 회피라 그래야 돼요. 다 위험 회피형이에요. 위험 회피형이에요. 왜 위험 회피형이냐? 이 무차별 곡선이 아래로 볼록이죠. 여러분들 볼록 오목 아시죠? 이거 위로 볼록. 이거는 아래로 볼록. 물론 위로 오목해도 돼요. 위로 오목해도 되는데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이렇게. 그래서 이게 아래로 볼록이라는 것 자체가 위험 회피형이에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 사람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똑같은 위험이 증가할 때 가면 갈수록 점점 수익을 많이 올려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똑같은 만족도가 유지된단 말이에요. 위험 회피형 중에서 보수적 투자자가 있고 공격적 투자자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여기 이제 여기까지가 되면은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이 정리가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예제를 좀 보시면 다음은 부동산 포트폴리오 이론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에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투자안의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비체계적인 위험이 감소되는 것을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한다. 맞죠? 포트폴리오 효과는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구성 자산들의 수익률 분포가 완전한 양의 상관관계에 있을 경우 자산 구성 비율을 조정하면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다. 틀렸죠?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포트폴리오 관리란 투자 대안이 가지고 있는 위험과 수익을 분석하여 불필요한 위험을 제거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 선택하는 것이다. 맞죠? 이게 포트폴리오 관리예요. 포트폴리오 관리 하면은 이거는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포트폴리오 선택하는 것. 됐나요? 이게 바로 뭐예요?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포트폴리오. 이게 바로 최적 포트폴리오죠. 최적 포트폴리오. 이게 포트폴리오 관리입니다. 다음에 효율적 전선이 우상향하는 경우 주어진 위험에서 투자자는 이 이상의 수익률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더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맞나요?
예, 이 효율적 전선에서는 주어진 위험에서는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는 없죠. 주어진 위험에서는 얘보다 더 높은 수익 없어요. 더 높은 수익을 얻으려면 위험도 더 부담을 해야 수익을 더 얻을 수 있다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 위험에는 피할 수 있는 위험과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있는데 전자를 비체계적 위험, 피할 수 있는 위험이 비체계적 위험이죠. 예, 그래서 비피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죠. 비피할 수 있다. 비피할 수 있어요. 다음에 그래서 5번 맞는 말이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에 이제 화폐 시간 가치. 화폐 시간 가치는 자, 요것만 잘 그리면 돼요. 일시불끼리 역수잖아요. 일시불 내가계수와 일시불 현가계수 역수고 얘네들은 지불되는 게 한 번밖에 없잖아요. 연금 내가계수와 연금 현가계수는 역수관계 아니고요. 감칭계수 이렇게 역수관계죠. 얘네들은 뭐 구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목돈 구하는 거예요. 목돈. 목돈 구할 때 사용하는 거. 얘네들은 푼돈 구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딱 숫자가 제시가 되면은 이게 일시불인지 아닌지는 금방 드러나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한 번밖에 지불되는 게 없으니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1억 이렇게 제시되잖아요. 그러면 벌써 뭐 중에 나와야 되는가 하면은 이거를 물을까? 아니면 1억이 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거를 물을까?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나요?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이 두 가지밖에 없지 않나요? 이걸 묻든가 이걸 묻든가 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일시불이죠. 일시불 내가계수가 필요해요. 미래가치를 계산해야 되니까. 이러면은 쪼갰잖아요. 쪼갰으니까 푼돈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감침계수나 저당상수라면 얘네들은 쪼갠 거 계산하는 거니까. 맞나요? 숫자가 나오면 벌써 둘 중에 하나라는 게 나와야 돼요. 근데 현재 돈을 쪼개면 뭐고요? 저당상수 아니에요. 지금 돈 1억 빌려서 원리금 상환할 때 하니까. 맞나요? 자, 근데 매년 또는 매달 100만 원, 100만 원 이런 말이 나왔어요. 매달 100만 원 이런 말이 나오면 벌써 뭐를 묻겠습니까? 목돈을 물을 거라고요. 이 돈이 합쳐진 돈을 물을 거라고요. 벌써. 맞나요? 이때 목돈을 물으면 뭐고요? 연금 현가계수가 필요하고요. 이때 목돈을 물으면 연금 내가계수가 필요해요. 벌써 질문 나오는 거 보면은 벌써 감이 잡혀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맞나요? 그리고 매월 불이백 이렇게 묻는다는 건 뭘 묻는다는 뜻이에요? 매월 불이백. 푼돈 묻는다는 얘기 아닌가요? 벌써 질문이 매월 불이백을 물으면 푼돈 묻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렇게 푼돈을 묻는지 이걸 줘놓고 푼돈을 묻는지 이걸 줘놓고 푼돈을 묻는지에 따라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걸 줘놓고 푼돈을 물으면 저당상수고 이걸 줘놓고 매월 불이백을 물으면 감침계수 아니냐고요. 벌써 질문 방식에 따라서 벌써 둘 중에 하나가 나온다고요. 됐나요? 그렇게 하면은 어렵지 않다고요. 목돈을 묻느냐 푼돈을 묻느냐 이렇게. 자, 그리고 그 밑에 잔금비율 공식은 원리금 균등상환의 잔금비율 공식이죠. 원금 균등상환에서는 그런 공식이 아니에요. 원리금 균등상환에서 뭐를 이용하는 거예요? 연금 현가계수를 이용하는 거죠. 전체 기간의 연금 현가계수분의 남은 기간의 연금 현가계수죠. 맞나요? 밑에 잔금비율 공식은 원리금 균등상환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넘어가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예제의 다음 내용 중 틀린 것은 자, 10년 후에 1억이 될 것으로 그러면 1억을 어디다 써놔야 돼요? 1억을 어디에 써요? 10년 후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10년 후에 1억. 맞나요? 자, 그리면 된다고 이렇게. 10년 후에 1억이 될 것으로 예상하면은 1억 써놨잖아요. 그럼 벌써 둘 중에 하나라고요. 요때 걸 묻든가 아니면 어떤 걸 묻겠어요? 요걸 묻겠죠, 이렇게. 쪼갠 걸 물을 거 아니냐고요. 맞잖아요. 자, 근데 지금 그 예상되는 토지의 현재 가치를 계산한다 그랬으니까 요놈이죠, 요놈. 그것의 현재 가치를 계산한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일시불이에요, 일시불. 일시불 현가계수가 필요해요. 됐죠? 자, 그러면 2번은 10년 후 1억, 미래 1억을 받을 것, 10년은 아니지만 미래 1억을 받을 거면 미래 1억을 써놔야죠.
이거를 10번에 걸쳐 나누어 받고자 할 경우 했죠. 10번에 걸쳐 나누어 받으면 이게 뭐예요, 이게? 푼돈이죠, 푼돈. 맞아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감책임계수 있던 미랫돈을 쪼개니까 감책임계수라고요. 현재 돈 빌려서 쪼개는 게 아니라 미랫돈 쪼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 뭘 곱해야 돼요? 감책임계수를 곱해야 이 푼돈이 계산될 거 아니냐고요. 근데 10번에 걸쳐 나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를 고려하지 않으면 1,000만 원씩 되겠죠. 이자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럼 1,000만 원은 요거에 0.1이잖아요. 근데 이자를 고려한다면 1,000만 원보다 덜 받겠어요? 더 받겠어요? 덜 받죠. 미리 받으니까. 그러니까 1,000만 원보다 더 적은 금액이 계산돼야 된다고요. 그러려면은 이 곱하는 감책임계수는 0.1보다는 작을 거라고요. 맞나요?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1,000만 원보다 작을 것이므로 감책임계수는 0.1보다 작을 것이다. 이렇게 됐나요? 그다음에 연금의 내과계수는 매년 1원씩. 자, 벌써 매년 1원씩 나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매년 1 써야지 이걸. 그럼 벌써 뭐예요? 연금 목돈 묻는 거 아니냐고요. 그죠? 어떤 때는 제가 굉장히 막 속이 터질 것 같죠? 자, 아마 나중에 화장하면 살이 많이 나올 거예요. 자, 매년 1원씩이죠. 매년 1원씩. 그럼 매년 1원씩. 그러면 목돈을 묻는 거 벌써. 받게 되는 연금을 이자일 R로 계속해서 적립했을 때 N년 후 달성이잖아요. N년 후 달성이 미래잖아요. 그럼 미래 목돈이죠. 그러면 연금 내과 계수 맞잖아요. 그럼 됐죠. 그다음에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는 미상한 대출 잔액을 계산하는데 사용한다. 조금 전에 잔금 비율 할 때 나왔잖아요. 잔금 비율 알면 되는 거죠. 근데 5번에 연금 미래 가치 계수는 연금 현재 가치 계수 역수이다. 여기 틀렸죠. 감책임 계수 역수죠. 좀 허탈하긴 하죠. 잔뜩 힘줘서 공부해 왔는데 너무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른다 싶으면 빨리 패스하는 게 상책이에요. 됐나요?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 다 맞출 수 있겠죠? 이거 화폐 시간 가치 계수도 최근 10년간 5문제 나왔어요. 최근 10년간 5문제. 근데 이론으로 2문제, 계산으로 3문제 나왔어요. 계산이 더 많이 나왔어요. 근데 계산이 어렵지 않게 나왔습니다. 어렵지 않게. 그다음에 현금 수지 측정 30번. 현금 수지 측정은 이거는 가유순전후하고 뭐 하는 거예요? 가유순전후, 이 영업수지 계산이죠. 영업수지 계산과 매순전후, 매도액, 순매도액, 세전 지분복객, 세후 지분복객, 지분복객 계산이죠. 그 두 가지인데 여기서 체크해야 되는 거는 요놈 세 단계의 내용을 체크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영업 경비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 체크해야 되고요. 여기는 부채 서비스액에 반드시 뭐가 합해져야 된다는 거. 원금과 이자가 합해져야 된다는 거죠. 이제 아마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밴드의 원리금이 원금하고 어떻게 달라요? 이렇게. 이번에 시험 보실 분이 아니겠죠, 아마. 원리금은 원금 이자 합한 거죠. 이 부채 서비스액의 원금 이자 합한 겁니다. 반드시 시험에서는 여기 굉장히 장난을 많이 쳐요. 이게 우리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계산 문제에서 다른 데서는 쓸데없는 자료 안 줍니다. 다른 계산 문제에서는. 근데 영업수지 계산에서는 유독 쓸데없는 자료를 줘요. 필요 없는 자료를. 그래서 이게 필요한 자료인지 필요하지 않은 자료인지를 스스로 알아서 골라낼 수 있게끔 그렇게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는 영업소득세 계산하는 거죠. 영업소득세. 그래서 여기서는 경비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위주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포함되지 않는 항목. 포함되지 않는 항목에 제일 중요한 게 이 감가상각비예요. 건물 감가상각비를 말하는 겁니다. 건물 감가상각비. 그다음에 자본적 지출 같은 거요. 이거는 대수선비 같은 겁니다. 대수선비는 그해 경비로 털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는 그 원본에다가 합산을 해서
여러 기간에 걸쳐서 나누어 차감을 해야 되지 영업 경비로 털면 안 되고요. 소유자 급여 이거 주인이 지 월급 찾아가는 거를 경비로 치면 안 되죠. 수익을 미리 챙겨가는 거고요. 또 개인적인 업무비도 마찬가지. 소유자가 지 개인 용돈, 지 용돈을 영업 경비로 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포함시키지 않아요. 물론 당연히 이거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공실 및 불량부채 충당금 포함 안 됩니다. 여기 부채 서비스 영업 경비 포함 안 되죠. 영업소득세 영업 경비 포함되지 않죠. 이 아래 위로 있는 건 당연히 포함되지 않고 추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영업 경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재산세. 재산세는 영업 경비에 포함된다는 거. 자, 여기에 구별이 돼야 되고요. 다음에 여기 부채 서비스액에서는 부채 서비스액이란 말 대신에 뭐를 쓸 수도 있어요? 저당 지불액이란 말 쓸 수도 있죠. 또는 원리금은 지급액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원리금 지불액. 저당 지불액, 원리금 지불액 다 원리금 합계액이죠. 우리 시험에 어떻게도 나왔습니까? 연간, 융자, 월부금 이렇게도 나왔죠. 월부금 뭐예요? 부금. 부금 매달 넣는 게 월부금이죠. 그 월부금에는 이자만 줘서도 안 되고 원금만 줘서도 안 되고 원금 이자가 합쳐진 거죠. 그거를 연간으로 합산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원리금 합계액이다 이 말이에요. 연간, 융자, 월부금도 그 의미가 뭐라고요? 원금 이자를 합한 개념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은행에 줄 때 이자만 갚아서는 안 돼. 우리 원칙적으로 우리가 계산할 때는 원금 이자를 같이 은행에 갖다 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죠. 여기 부채 서비스액 기억해야 될 거. 다음에 영업소득세는 과세 대상 소득을 어떻게 계산한다? 이거 순대 이감하든가 또는 세대 원감하죠.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서는 순대 이감만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대체 충당금은 다 하고 이자 지급분과 이자 비용이죠. 이자 비용과 감가 상각비는 과세 대상 계산할 때는 이 비용 공제를 해주죠. 여기는 원금 상환분은 다 하고 감가 상각비는 여전히 빼주죠. 됐나요? 자, 요렇게 이게 이제 영업수지 계산이고 지분복귀 계산은 뭐죠? 요거는 매순 전후죠. 매순 전후. 매도액에서 순매도액, 세전 지분복귀액, 세후 지분복귀액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도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죠. 여기서는 매도경비, 여기서는 미상한 저당 잔금이죠. 빚이 부채 서비스가 아니고요. 여기는 자본이득세죠. 맞나요? 요 순서 정도는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가유순전후, 매순전후 요 내용들이 요거는 이론적으로도 중요합니다. 빼야 될 거 말아야 될 거 이렇게. 자, 계산 문제 그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이제 그 16쪽에 문제를 보시면 1번에 틀린 걸 찾는데요. 매각 시점에 미상환 대출 잔액이 있다면 세전 매각 현금 흐름이 총 매각 대금보다 적다. 매각 시점은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팔 때잖아요. 그는 가유순전후 말하는 거예요. 지분복귀액 말하는 거예요. 지분복귀액 말하는 거죠. 그때 미상환 대출 잔액이 있다면요. 잔금이 있다면 총 매각 대금이 세전 매각 현금 흐름보다는 총 매각 대금이 더 클 거고요. 세전 매각 현금 흐름이 총 매각 대금보다는 적겠죠. 빚을 갚아야 되니까. 미상환 대출 잔액이 있다면 총 매각 대금에서 빚을 갚아야 세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전 매각 현금 흐름이 총 매각 대금보다 적다. 맞고요.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및 회수 불가능 임대 수입을 제하고 기타 소득을 합하면 유효 총소득이 된다. 맞죠? 그다음에 세전 현금 흐름은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맞죠? 위에서 내려올 때는 빼서 내려오는 거고요.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는 더해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영업경비에는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게 틀렸죠? 4번 틀렸고요. 영업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알아야 되죠.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1시간 점심 식사 시간 갖고요. 1시간 후에 하면 되겠죠? 50분 만에 할까요? 오늘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1시간 후에 보겠습니다.